위에 별 이순신을 그린 남자.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슈퍼맨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실존했습니다. 세계의 전사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미국 최대 코믹스 컨벤션에서 한 만화가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출판 3개월 만에 판매량이 12만 부를 돌파했고 그 한 권의 만화책이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친 전략가, 7번의 파면과 모함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무려 3년간의 현장 답사와 집요한 연구 끝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역사 왜곡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구 중심의 역사를 뿌리째 흔든 한미국인 만화가인 에단 윌로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133척의 적함을 12척으로 물리친 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세계가 알아야 할 진짜 영웅입니다. 시카고 윈디 코믹스 화요일 오후 진열대에는 온통 망토를 두른 영웅들로 가득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낯선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순신. 한국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이 표지에 그려진 얇은 책자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실화라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6세기 한국 해군 제독이래요. 배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15년간 그려온 슈퍼히어로들은 모두 상상 속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불멸의 제독, 이순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제가 그린 울트라 포스 시리즈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짧은 소개문이었지만 읽을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산도에서의 하객진 전술, 명량해전에서의 기적적인 승리, 최후의 노량해전,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절대 불리한 상황에 맞서는 한 사람의 모습,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려온 슈퍼맨은 크립톤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영어로 이순신을 입력했습니다. 밤샘 검색 끝에 알게 됐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7번의 파면과 감옥살이, 백의종군으로 끝없는 시련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까지 품어 함께 나라를 지킨 리더십,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 이 사람은 슈퍼맨보다 더 위대하다.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제임스, 다음 프로젝트 변경하고 싶은데. 출판사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에단, 지난번 울트라 포스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잖아. 이건 달라. 실존했던 영웅 이야기야. 한국의 이순신이라는 장군인데. 편집장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슈퍼히어로 팬들은 아시아 역사에 관심 없어. 잊어버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알려져야 했습니다. 가상의 영웅들만 숭배하는 이곳에 진짜 영웅의 이야기를.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국 KBS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순신 드라마가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버전을 찾아 첫 화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며 말을 탔습니다. 밤새도록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창백한 얼굴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그려야겠어.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를 그리던 작가가 진짜 영웅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끝까지 본 후 마음속에서 무언가 강하게 끌어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 일부를 발견한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왼쪽 눈이 3번 실룩였다. 이는 필시 나쁜 징조.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는 시카고의 밤. 저는 400년 전 한국의 장군과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자 발명가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전자도서관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영문 번역본 일부를 찾았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편견과 모함, 고문과 파면의 기록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 어떻게 최후의 순간까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럽 해전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드 로이터, 나바리노 해전. 비교할수록 이순신의 업적이 더 부각됐습니다. 이 사람을 세계가 왜 모르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검색 끝에 파리 소르본 대학의 소피 마이어스 교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전쟁사 이순신과 넬슨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의 저자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의 만화가 에단 윌로우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만화를 준비 중인데 기대 없이 보낸 메일에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할까요? 화면 속 소피 마이어스는 단정한 모습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책장에는 한글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세계 해전사에서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넬슨보다 200년 앞섰죠. 소피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북선의 혁신성, 하객진 전술의 천재성.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33척으로 41척을 물리쳤죠. 이순신은 명량에서 13척으로 133척과 맞섰어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3대 133.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소피는 계속했습니다. 명량 해협이 물살은 시속 10노트에 달해요. 이순신은 자연을 무기로 삼았죠. 왜 서양에서는 이런 인물을 모르나요? 소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어왔어요. 서구 중심의 역사관 때문이죠. 대화가 끝나갈 무렵 소피가 물었습니다. 왜 이순신인가요? 슈퍼히어로 만화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슈퍼맨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고통을 견디며 자신을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인 것 같네요. 통화가 끝난 후 결심했습니다. 출판사가 거부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독립 프로젝트로 시작하겠다고 작업실 벽에 새 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밤새 초기 스케치를 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이순신의 모습, 거북선의 구조, 하객진 대형, 참고 자료를 위해 한국 역사책을 주문했습니다. 영어로 된 것들이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일주일 후 출판사 편집장 제임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완성된 첫 페이지 샘플을 보냈습니다. 제임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독자층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실망은 컸지만 다른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첫 권을 제작하는 것. 인디고고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슈퍼히어로 이순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주문자는 소피 마이어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유럽에도 알려주세요. 그날 밤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해양사 전문가라는 준호 김이었습니다. 윌로우 씨, 소피 교수님께 당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세상 어딘가에서 이순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열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예상보다 빨리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순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료 조사를 계속할수록 한계를 느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피 교수가 조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바다를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야 해.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서울까지 13시간의 비행. 출발 전날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통영으로 함께 가시죠. 비행기에서 난중일기 영문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부분을 펼쳤습니다. 하늘에 고아노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의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구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윌로우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준호의 차로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통영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려요.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 옥포해전이 벌어진 곳이죠.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배경, 조선의 상황. 당시 조선은 바다를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순신이 없었다면 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만화가가 왜 이순신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상상 속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순신은 실존했어요. 더 위대해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이순신의 진짜 위대함을 모르는데 외국인이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일 옥포로 가볼게요. 장군의 첫 승리가 있었던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함께 옥포해전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1592년 5월 7일 이곳에서 일본 함대를 처음 만났어요. 결과는 준호의 말을 끊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단 한 명의 조선 병사도 죽지 않았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기념관에 들어서자 거북선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책에서만 보던 모습,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갑판의 질감, 용머리의 곡선, 등덮개의 철침.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에요. 철갑선이 등장하기 300년 전에 옥포만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400년 전 이순신이 본 풍경,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내 바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지켜봤습니다. 와, 정말 생생하네요. 윌로우 씨는 화가의 눈을 가졌어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순신의 모습을 제대로 담으려면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장군의 모습을 정확히 몰라요. 초상화가 몇 개 없거든요. 저녁이 되어 통영 앞바다에 나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닷바람, 모든 감각이 새로웠습니다. 준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산도 앞바다예요.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하객진 전술이 펼쳐진 곳이죠.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건 내 사명이야.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군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옥포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산도였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전투, 하객진이 펼쳐진 현장.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준호가 손짓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이곳에서 왜군 73척이 이순신의 함대를 향해 돌진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적의 배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모습. 장군은 퇴각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대요. 그게 바로 하객진이죠. 준호의 설명에 따라 스케치북에 하객진 대형을 그렸습니다. 펼쳐진 새의 날개 모양. 적을 유인해서 측면에서 공격 함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책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배에서 내려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조용히 전시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거북선 내부 구조예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세밀하게 스케치했습니다.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세부 사항들. 노를 젓는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죠. 저녁에는 지역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맛이었습니다. 이 음식들도 400년 전부터 있었을까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바다의 맛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은 여수로 이동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노량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슬픈 이야기예요. 장군의 마지막이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중일기 마지막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노량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독 슬프게 들렸습니다. 1598년 12월 16일 이곳에서 장군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바다의 색깔, 파도의 높이, 바람의 방향. 장군은 전사 직전까지 전투를 지휘했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목이 메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가슴 아플 수 있다니. 준호 씨, 당신에게 이순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 바다 위로 이순신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진도 앞바다, 명량해협이었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던 곳.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명량해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해협 사이로 물살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니 정말 믿기 어려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울돌목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경류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살이 시속 20km까지 빨라져요.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이용했죠. 스케치북에 해협의 모습, 물살의 방향, 소용돌이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이 장면이 만화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아요. 준호가 제 스케치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생생하네요. 마치 그날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준호는 젓가락으로 밥상 위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장군은 항상 지형을 이용했어요. 바다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었죠. 저녁에는 이순신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된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게 진짜 난중일기군요.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작은 책자, 정갈한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장군은 매일 일기를 썼어요. 전투 중에도, 파면됐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자였고 관찰자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밤새 스케치했습니다. 옥포, 한산도, 노량, 명량의 풍경, 그리고 그 중심의 한 사람, 이순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준호가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와, 밤새 작업하셨군요. 벽에 붙여놓은 스케치들을 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군의 이야기에 빠져든 외국인은 처음 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같지 않네요. 이곳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져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도 장군처럼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붓은 이제 단순한 선이 아닌 역사를 살리는 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수첩 3권과 스케치북 5권이 가득했습니다. 시카고 아파트에 돌아오자마자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한산도, 명량, 노량까지 이순신의 생애를 9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자금으로 500불을 인수했습니다. 제목은 불멸의 이순신 장군. 첫 공개 장소는 시카고 코믹스 컨벤션이었습니다. 수많은 슈퍼히어로 부스 사이에 작은 테이블 하나. 실존했던 영웅 이순신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발길이 뜸했습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사이에서 갑옷 입은 동양 장군은 낯설어 보였을 테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죠?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제독입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쳤어요. 남성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질문에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특정 관점에서 기록되니까요. 첫날 판매는 고작 15권.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한 여대생이 부스에 찾아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활기찬 모습. 우와,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요? 리아 샌더스, 뉴저지 출신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만화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모든 장면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리아는 자리에 앉아 만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니. 그날 저녁 리아는 인스타그램에 만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있었던 히어로예요. 허구보다 더 멋져요. 왜 미국은 이분을 몰랐을까요? 다음 날 아침, 부스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리아의 포스트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던 겁니다. 진짜 이야기인가요? 전투 장면이 정말 그대로예요? 이 배가 거북선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준비해간 500권이 단 하루 만에 전부 팔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새벽에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유럽에서도 당신 만화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추가로 2,000부를 긴급 인수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당신 이야기가 화제예요. 외국인이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다.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게임사 4399가 출시한 문명정복이라는 모바일 게임. 거기에 이순신이 중국 문명의 장수로 등장한다는 광고가 나온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의 장군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소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정치적 도구가 되어왔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순신의 국적과 역사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반응했습니다. 중국 게임사의 광고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4399는 광고를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역사는 항상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만화가 더 중요한 이유죠. 그날 밤 작업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작업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권은 언제 나오나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순신에게 팬이 생겼다니.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통영의 바다, 한산도의 석양, 명량의 물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해야겠어. 이번에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영웅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이순신, 가족을 사랑하고 부하를 아끼고 시를 쓴 사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새 프로젝트를 올렸습니다. 목표액은 2만 달러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크라우드 펀딩은 첫 번째의 5배 규모였습니다. 출판사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에단, 우리 출판사에서 이순신 시리즈를 내고 싶은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죄송하지만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뉴욕의 대형 출판사 글로벌 코믹스와 계약했습니다. 전 세계 배급망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은 하드커버 에디션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초판 5만 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 그래픽 노블 부문 3주 연속 1위.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CNN, NPR, 타임지까지. CNN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장군 이야기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영웅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이순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출판 3개월 만에 판매량이 12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번역본 문의가 프랑스, 독일, 브라질에서 들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교육계에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 보조자료로 귀하의 만화를 채택하고 싶습니다. 교실에서 이순신을 가르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교육 버전을 위해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연표, 지도,
전투 분석 자료. 소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준호는 한국 측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첫 수업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에 없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2024년 말 미국 전역 2,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순신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만화로 시작된 교육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아 샌더스는 이제 이순신 팬클럽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영웅을 찾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준호에게서 들었습니다. 에단, 한국에서는 이미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는 2014년에 1,700만 관객을 동원했고 한산용의 출연과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3부작으로 완성됐죠. 호기심에 바로 그 영화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 자막이 있었습니다. 명량의 전의 긴박감, 한산도 하깃진의 웅장함, 노량의 전의 비장함이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순신 장군이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었군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영화들은 국내에서만 큰 인기였죠. 당신의 만화는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영웅은 이미 한국에서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현대적인 재해석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뛰어난 콘텐츠조차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할 유산이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관한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현대 기업인들이 배워야 할 점은 위기 관리의 대가로서 이순신은 충성심과 혁신의 균형을 사람들은 이순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도 연락해왔습니다. 한국 영화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순신의 이야기를 할리우드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전략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모든 문의에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흥분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단, 큰 소식이 있어요. 150년 된 이순신 초상화가 발견됐대요. 올해 공개 예정이래요.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부터 이순신 유물 특별 전시회가 열린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순신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만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명량, 한산, 노량 영화 시리즈는 국내용이었지만 세계적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없거든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만화 때문이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작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것뿐. 소피에게 전화했습니다. 특별 전시회 소식 들었어요? 한국 영화 시리즈도 봤어요. 소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물론이죠. 파리 루브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류전을 추진 중이래요. 한국 영화들도 프랑스에서 상영 계획이 있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루브르에서 이순신 전시라니.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서. 소피가 웃었습니다. 역사의 바퀴는 돌고 도는 법이죠. 이제 세계가 동양의 위대한 인물에 주목할 시간이에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에서 새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그 불꽃을 서양에 옮겨 심은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지 내 만화 때문이 아니야. 그가 진짜였기 때문이야.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현대에 말하다. 이순신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전 세계가 배우는 지혜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화의 성공 이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사당입니다. 준호가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에단,
이제 한국에서 당신은 유명 인사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순신 덕분이죠. 차로 2시간을 달려 현충사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현충사 입구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영혼이 깃든 성지였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이순신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장군이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군님,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화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배운 것들에 대한 감사. 준호가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군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밖으로 나와 현충사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윌로우 씨, 만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응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 사람인데 이순신을 좋아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알아보는 거야. 저녁에 준호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단,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 아이들이 다시 이순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의아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요? 이순신은 한국의 국민 영웅 아닌가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히어로라고 하면 아이언맨을 먼저 떠올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자국의 영웅보다 할리우드 영웅을 더 친숙하게 여긴다니.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만화가 번역되고 미국에서 인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국인이 그린 만화를 통해 한국 아이들이 자국의 영웅을 재발견한다니.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소피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에단, 좋은 소식이에요. 프랑스 교육청에 이순신 관련 자료를 번역해서 보냈어요. 화면 속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년부터 프랑스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 동아시아 해전사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순신도 당연히 언급되겠죠.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유럽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통영 앞바다를 배경으로 한 리아의 모습. 에단,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물론 첫 번째 여행지는 통영이었죠. 리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벌써 20명의 미국 친구들이 함께 하기로 했대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해 전, 시카고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 하나. 그 이름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로우 아저씨, 저도 나중에 이순신 만화를 그릴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 아이들도 더 자랑스러워해요. 밤에는 호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같은 바다를 이순신도 보았을 것입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미국인 만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에단, 이순신을 그리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뭐예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에게서 배운 수많은 가치들, 인내, 충성, 혁신, 용기, 하지만 가장 큰 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현충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사당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군님,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장군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기분. 준호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에단, 당신은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이순신의 정신을 조금 이해한 것뿐이죠.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순신의 이야기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웅을 만났고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실리콘밸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VR 기술 회사 이노비전의 CEO였습니다. 윌로우 씨, 이순신 해전을 VR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협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흥분된 마음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이노비전의 사무실에서 VR 고글을 썼습니다. 순간 한산도 앞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거북선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느낌. 이건 놀라워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순신의 전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달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락성만을 위한 각색은 안 됩니다. 동시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 세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상상만으로도 기뻤습니다. LA의 스튜디오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슈퍼맨보다 이순신에 열광하게 만들겠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미 슈퍼맨보다 위대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순신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피의 노력으로 이순신 리더십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업인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해군 사관학교 교수가 이순신의 해전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순신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SNS에서는 진짜 영웅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순신 관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리아의 이순신 팬클럽은 이제 회원 5만 명의 글로벌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2025년 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역사 속 평화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연사로 초청받아 단상에 올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한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윌로우 씨, 한국 정부가 당신에게 이순신 평화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받는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객석에는 준호, 소피, 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보다 이순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세 번째 시리즈 이순신의 유산이 출간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신 이후의 한국, 그리고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 첫 주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리더십과 책임감 이순신에게 배우는 삶의 교훈. 미국, 유럽, 아시아의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준호에게서 온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에단, 통영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화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그려진 제 모습. 윌로우 아저씨 덕분에 장군님이 더 멋있게 느껴져요. 저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우리 역사가 세계에서 빛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었습니다. 시카고 아파트 작업실에 앉아 마지막 시리즈를 구상했습니다. 바다의 별 이순신의 메시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도 이렇게 별을 보며 명량해협의 전투를 계획했을까요? 모니터에 마지막 페이지를 그렸습니다. 밤하늘 아래 바다 위에 서 있는 이순신의 뒷모습. 그 옆에 글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고난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는 별이었다. 이제 이순신의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VR로, 애니메이션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세미나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피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리 한 중학생이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주제의 글짓기에서 이순신을 썼대요. 리아는 대학원에 진학해 동아시아 해양사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세계 속의 이순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가에 앉아 첫 번째 만화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리고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다를 향해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등하는데 일본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SNS엔 일본 쌀값이 한국의 2배라며 분노하는 글이 쏟아지고 마트 쌀 진열대는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일본 마트의 쌀 평균가는 5kg당 42,000원, 무려 13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2번이나 풀었지만 쌀값은 꿈쩍도 안 하죠. 왜 그런지 정부도 모른다며 일본인들은 난리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존재, 바로 한국쌀이 등장했습니다. 고시이카리보다 맛있고 값은 반값이라는 입소문에 한국쌀 직구 사이트엔 일본어 후기가 넘치고 백화점에도 한국쌀 찾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단 한 명의 일본인 아빠. 그의 한마디가 전국을 흔들며 한국쌀 열풍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스기나미구에 사는 아라카와입니다. 프리랜서 영상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가족은 은퇴한 고등학교 급식 조리사인 어머니 나미코, 제1동포 3세인 아내 사오리, 그리고 9살 딸 하루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쌀값은 정말 많이 올라서 예전에 4,000엔 하던 것이 이제는 8,000엔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 식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최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카는 밥을 자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있지 않다며 투정을 부리죠. 저희 집은 예전부터 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본 가정에서 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화목함을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 맛과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세부에서 영상 촬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경유지가 한국 서울이었는데 3일 정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최신식 시설과 깨끗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려고 침대에 누웠죠.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SNS를 둘러보는데 한 게시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요즘 일본 쌀값이 너무 비싸서 다들 한국에서 사와요. DMZ 쌀이 진짜 맛있답니다. 일본인이 쓴 글이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한국 쌀은 가격이 절반인데 맛은 2배예요. DMZ 쌀은 특별해요. 분단의 아픔이 담긴 곳에서 자란 평화의 상징이죠.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쌀을 사러 외국까지 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댓글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격, 품질, 구매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문득 우리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좋은 쌀로 지은 밥은 반찬이 필요 없단다. 그 자체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비싼 쌀을 아끼려고 조금씩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카도 예전에는 밥을 정말 잘 먹었는데 요즘은 밥이 맛없어라며 투정을 부려요. 그 게시글을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 쌀이 그렇게 맛있을까? DMZ라는 분단의 상징인 그곳에서 자란 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 3일이나 있는데 내일 한번 마트에 가볼까?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가슴속에서 커져갔어요. 이게 그냥 쌀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한국 마트에 가서 그 유명한 DMZ 쌀을 찾아봐야겠다고요. 그 쌀로 우리 가족의 식탁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조금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가는 것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그 밥맛,
정말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마트 입구에 서자 규모에 한번 놀랐어요. 천장이 높고 널찍한 공간,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게 정돈된 매장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마트와는 조금 다른 활기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쌀 코너를 찾아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마트가 워낙 커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쌀 코너에 도착하자 다양한 종류의 쌀 포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코너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DMZ 청정지역 생산, 통일촌 직판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포장들이었어요. 포장지에는 철조망과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디자인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4kg에 3만 원, 일본 돈으로 약 3,000엔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양의 쌀이 최소 8,000엔은 했을 텐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품질은 어떨지 궁금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무장지대 인근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쌀, 화학비료 최소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재배. 설명을 읽다 보니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이 쌀은 그냥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분단의 상징인 DMZ, 그 아픔의 땅에서 자란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문득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주부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 분이시네요. DMZ 쌀 사려고요? 부끄럽게도 제 모습이 너무 튀었나 봅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주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이 쌀은 특별해요. 단순히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주부는 이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쌀은 분단의 아픔이 있는 DMZ 근처에서 자라요. 갈등의 땅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거죠. 게다가 환경도 정말 깨끗해서 맛도 특별하답니다. 주부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구매하고 싶어졌어요. 백미 4kg, 현미 5kg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계산을 마치고 봉투에 쌀을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겠지. 단순히 쌀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사는 느낌이었어요. 마트를 나오면서 봉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하루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됐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쌀 하나가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게 할 줄 몰랐어요. 그저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역사와 평화, 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함께 사온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쌀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검역에 문제는 없을까? 무사히 가져갈 수 있을까? 약간의 걱정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에 이 특별한 쌀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됐으니까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총 9kg의 쌀을 가방에 넣으려니 걱정이 됐습니다. 여행자 가방으로는 꽤 무거운 무게였어요. 검역은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는 게 금지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검역소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앞 사람들이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쌀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이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신고하시겠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총 9kg예요. 이지은 씨는 놀란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한국 쌀이시군요. 금방 끝나요. 간단한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품목명과 수량만 적어주시면 돼요. 검역은 5분이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이었다면 훨씬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이지은 씨는 계속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DMZ 쌀 고르셨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본 분들이 요즘 많이 사가세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 쌀 맛있거든요. 특히 DMZ 쌀은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자라서 더 특별해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검역 필증을 받았습니다. 검역 필증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지은 씨의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검역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행정도 따뜻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그곳에서도 한국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코너는 일본인들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식 건물과 잘 정리된 시설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쌀이 무겁냐고요? 사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 쌀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줄 변화를 상상하니 설레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없을까? 특히 DMZ라는 글자가 적힌 포장을 보고 세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오사카 상공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집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입국 심사를 앞두고 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방 속의 쌀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어쩌지? 제 앞 사람들은 모두 순조롭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세관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짐 검사를 시작했어요. 짐 가방을 열어주세요. 가방을 열자 DMZ 쌀 포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포장을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DMZ라는 글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이거 혹시 문제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관 직원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유행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사오셨던데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세관 직원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검역 필증은 받으셨죠? 한국에서 받은 검역 필증을 보여드리자 직원은 간단히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친근한 물음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좋았어요. 특히 한국 쌀을 발견한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세관 직원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SNS에서도 한국 쌀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요. 특히 DMZ 쌀은 의미도 있고 맛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DMZ나 한국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조금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관 직원과 한국 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웃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오사카의 풍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경유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발견과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쿄행 신칸센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의 쌀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줄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사실 한국은 그저 경유지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성이 담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신칸센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이 특별한 쌀로 지은 밥을 대접하는 모습을. 어머니 나미코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딸 하루카는 이 밥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도쿄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이 우리 가족의 식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됐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사오리와 딸 하루카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하루카가 달려와 안겼어요. 부엌에서는 어머니 나미코가 나오셨습니다. 아라카와 잘 다녀왔니?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선물 기대하고 있지? 웃으며 가방을 열었어요. 필리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MZ 쌀 포장을 꺼냈어요. 가족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 사오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산 특별한 쌀이에요. DMZ 근처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해요. 어머니 나미코는 포장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쌀을 사오다니 참 별난 선물이구나. 하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SNS에서 이 쌀 이야기를 봤어요. 맛이 특별하다고 해서 한번 사와 봤습니다. 어머니는 포장을 열어 쌀알을 손바닥에 담아보셨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쌀알을 보며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윤기가 정말 좋구나. 오래된 일본 쌀 같아.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저녁에 이 쌀로 밥을 지어볼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나미코가 직접 쌀을 씻고 밥솥에 넣었어요. 물을 붓는 손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량이 중요해. 좋은 쌀은 물을 조금만 더 넣어야 제 맛이 나거든. 어머니의 오랜 경험이 담긴 조언이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집안에 구수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달콤하고 깊은 향이었어요. 하루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좋은 냄새.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밥솥 뚜껑을 열자 윤기 흐르는 밥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밥을 퍼각자의 공기에 담아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첫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미코가 밥을 한 입 넣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눈가를 닦으셨어요. 이거 예전 그 밥맛이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그 맛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에 싸주시던 도시락의 맛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밥맛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하루카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밥이 달라요. 버터 바른 팝콘 냄새 같은 게 나요. 순수한 아이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방금 지은 밥에서 풍기는 고소함이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DMZ라는 분단 경계 지역에서 자란 쌀이에요.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내 사오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DMZ, 그 위험한 곳에서 쌀이 자란다고? 저는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DMZ 주변 지역은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환경이 깨끗하대요. 전쟁의 상징인 곳에서 평화의 상징인 쌀이 자라는 거죠. 그날 저녁, 우리 밥상에는 평화와 진심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밥을 완전히 비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 나미코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요리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밥에는 좋은 반찬이 어울리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 한 포대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웃음과 감동, 추억까지 가져다준 선물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나미코는 식욕을 되찾았고 하루카도 밥을 남기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대화도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예전의 활기찬 식사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한국 쌀로 지은 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슬고슬하면서도 찰진 식감,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일본 쌀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오사카에 사는 일본인 주부 스즈키 메구미였습니다. SNS에서 제가 올린 한국 쌀 사진을 보고 연락한 거였어요. 저도 DMZ 쌀 샀는데
전혀 달라요. 싸긴 한데 밥이 질척해요. 의아한 마음에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매구미는 곧바로 구매한 쌀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DMZ 디자인은 비슷했지만 하단에 작게 PRC 오러전이라고 써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PRC는 중국을 뜻하는 약자였어요. 중국산 가짜 DMZ 쌀이었던 거죠. 곧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류청하오라는 중국 유통업자가 한국 DMZ 쌀의 인기에 편승해 가짜 상품을 만들어 일본에 유통하고 있었어요. SNS 광고로 한국산처럼 보이지만 더 싸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 기사도 찾을 수 있었어요. 류청하오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국적보다 가격을 봅니다. 진심은 돈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읽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진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매구미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건 진짜 한국 쌀이 아니에요. 중국산 가짜 상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진짜 DMZ 쌀의 특징과 맛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매구미는 매우 실망한 기색이었어요. 정말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속은 거군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여행 기회가 있으면 꼭 진짜 DMZ 쌀을 사보세요. 정말 다를 테니까요. 이 대화 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과 기만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정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하루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자잖아요.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 쌀의 가치를 알려야겠다고요. 아내 사오리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요즘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정보가 필요할 거야. 사오리는 제1동포 3세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을 항상 바라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미코도 의견을 보태셨습니다. 음식에 진심이 담기면 맛이 달라진단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결국 그 안에 담긴 마음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짜 한국 DMZ 쌀과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 정품의 특징과 맛의 차이점, 검역 필증의 중요성과 확인 방법,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이 정보가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쌀 한 봉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단지 가족의 식탁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가짜 제품은 겉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은 결코 따라할 수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 내용을 SNS에 올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콘텐츠 기획 능력을 살려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쌀 구매 내역, 검역 필증, 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은 밝게, 글은 간결하게 작성했어요. 진짜 한국 쌀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포스팅의 핵심 문장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은 포장을 흉내낼 수 있어도 감동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올리기 전에 아내 사오리에게 보여줬어요. 사오리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 몇 가지 표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쌀의 의미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사오리의 조언을 반영해 최종 포스팅을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올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게시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 주부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중국산이었네요. 진짜 한국 쌀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검역 필증이 중요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DMZ 쌀 인증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한국 쌀을 구매한 사람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챌린지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직접 쌀을 사서 일본 친구들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릴레이까지 시작됐어요. 매구미도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진짜 한국 쌀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정말 맛이 달라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 게시물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여러 일본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음식 전문 잡지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습니다. 한국 쌀의 진정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DMZ 쌀의 의미,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쌀을 소개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쌀에 담긴 이야기와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소비자들이 연결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쌀 한 봉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졌나 봐요. 한국 농림부에서 감사 메일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구매가 아니라 진정성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한국 쌀로 만든 주먹밥을 나눠줬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파하는 힘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나미코도 이웃들과 한국 쌀을 나눠 먹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다들 맛있다고 하시더구나. 옛날 맛이 난다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류청하오의 가짜 쌀 판매는 크게 줄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성은 언제나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쌀은 단지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진심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의 수많은 가정에 DMZ 쌀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가 됐어요. SNS에는 매일 새로운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더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2공기를 드셨어요. 이 쌀로 만든 주먹밥을 도시락에 넣어주니 딸아이가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에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사카에 사는 70대 할머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쌀을 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진심을 맛본 거였어요. 이 말이 정확히 제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도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어머니 나미코는 예전처럼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셨고 하루카는 학교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아내 사오리는 한국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쌀에는 한국 반찬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집 식탁은 조금씩 국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의 날을 정해서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하루카는 한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한국에 같이 가요. 저도 DMZ 쌀 사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참 예뻤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라카와 씨, DMZ 쌀의 생산 과정과 의미를 담은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건 제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을 직접 만나고 DMZ 근처 농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였어요. 통일촌을 방문해 실제 DMZ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농부 이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쌀은 생명이고 평화예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넓게 펼쳐진 논을 촬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자란 쌀이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니. 하루카는 논두렁을 걸으며 신이 났습니다. 아빠, 여기서 자라는 쌀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신기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식품 소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잇는 평화와 이해의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쌀 한 톨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DMZ가 단순한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쌀을 기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이제 밥을 지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자란 평화의 쌀, 그리고 그 쌀을 정성껏 키운 한국 농부들에게요. 류청하오의 가짜 쌀 판매는 거의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진 덕분이었어요. 진짜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쌀이라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문화적 이해로 확장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DMZ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나미코가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그 나라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 이 밥에 담겨 있는 거야. 아내 사오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음식으로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밥 한 공기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문화적 이해로 확장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는 매일이 특별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쌀이 자란 곳, 기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진정성은 언제나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쌀은 단지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진심의 상징이었어요. 필리핀 출장 후 경유지로만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3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단지 밥 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단의 땅에서 자란 평화, 행정이 아닌 마음, 기술이 아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진심을 담아 쌀을 기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